붙어서는 남 이상 들 수 없다고 하니까 남 이상 들려면 좀 힘들더라도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우리 아까 10번까지 했고 11번으로 갑니다. 내용 증명. 여러분 내용 증명 보내보신 분 있어요? 안 보내봤어요? 저는 한번 보내봤어요. 내용 증명. 그 서울 저기 미아 삼거리에 그 빅토리아 호텔 옆에 하여튼 그 학원 빌딩으로는 제일 컸을 거야. 재상학원인가?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수능 보기 전 마지막 달 강의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학원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신입생 받으면 그때 드릴게요. 나 내년에 여기 안 올라요. 내가 안 줘. 그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제 어디 쳤지? 얼마? 내 강사료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통장번호 쓰고요. 입금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갔어요. 3개 써요. 이게 봉투 3개 가지고. 우체국 가면 내역증명 도장 하나 꽝 찍어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나 꽝 찍어가지고 우체국에서 보관해요. 그 다음에 꽝 찍어가지고 그 하나는 그 원장한테 보내요. 근데 그 원장이 그걸 딱 봤더니 착한 사람이었어. 바로 입금시켰더라고. 아, 너무 싱겁게 끝나고 그랬어. 에? 그러니까 이 원장이 좀 순수한 사람이었어. 조금 세상 때묻은 사람 같으면 안 주고 개겨요. 그런 사람 많아. 나 저 서울역 앞에 대일학원 있잖아요. 대일학원에서 못 받아요. 개기는데 그래가지고 노동청 가서 신고하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노동청에서 오라고 하더라고. 하고 그 90%가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예요. 근데 그 원장이 개격해서 바로 형사 입건돼가지고 구속돼 버렸어요. 임금 체불로 구속돼 버려요. 좀 살벌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그 분쟁 내용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 줬겠는데 안 주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라 줘라. 이걸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이거 전달만 하는 것이 우체국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우체국과는 아무 상관없어 사실관계는.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강사는 그거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거밖에 안 된다 하면 또 그쪽에서 나한테 내용 증명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라도 달라 주면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다 하면 또 이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용 증명이라는 건 세 통 써가지고 우체국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내용 증명. 수신자 각 이게 이제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보내는 거고 발신자 이게 나예요. 강사. 내가 이제 의리야. 내가 보냈어. 계약 해고 통보네요. 지금 강서류 문제가 아니구나. 계약 해제 통보 본인의 아들 지금 내용 증명이 딱 보니까 미성년자 거래 같으네. 본인의 아들 병 17세니까 미성년자잖아요. 16년 7월 귀하에게서 노트북을 2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아들 병은 미성년자로서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를 통고합니다 했네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다예요? 취소할 수 있죠? 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봐. 이게 지금 2016년 7월 며칠? 7월 며칠이네? 7월 며칠이야. 이날 이제 그 노트북 구매를 했다고. 노트북 200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누가? 이 아들 병이 구매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7월 땡일에 XX일에 지금 취소권을 행사한 거죠? 취소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나 이거 안 사. 이 취소권 누가 행사했어요? 병의 법정 대리인이 한 거지. 병의 법정 대리인이 을이네, 을. 을이 취소권을 행사한 거야. 그럼 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본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을도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이 을은 법정 대리인이죠. 부모니까.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소급효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취소가 아니라,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효라고 해요. 무효.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취소하면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소급효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효가 있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트북 200만 원짜리 사가 놓고 요 새끼나 그 앱이나 와서 나 이거 안 사 해버리면 누가 피해보냐고? 상대방 피해보잖아요.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고. 이게 지금 값이죠. 그럼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잖아.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 첫째,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내가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네? 그래? 그러면 이 취소권은 병에게 행사해요? 을에게 행사해요?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병에게는 못해? 미성년자는 원래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취소권은 법정 대리인 을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취소권은 본인도 하고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인 값은 이 값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취소권 제도가 있는데 취소권은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는데 취소를 했어. 이번 주, 오늘이 토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얘기해줘. 그랬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살 건지 안 살 건지 확인해줘. 확실해. 이렇게 독촉을 했어요. 근데 수요일날 지났어. 연락이 없네. 그러면 거래는 취소된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된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취소권은 살 건지 안 살 건지 얘기해줘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 말이 없어. 그러면 수용한 거예요. 추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추인한 거야. 추후에 승인한 거기 때문에 거래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지? 저럴 겁니다. 안 팔어. 너한테 안 팔어. 누구한테 할 수 있어 이건?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여기한테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안 팔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소권의 배제라는 것도 있죠. 취소권의 배제. 이건 뭐예요? 얘가 미성년자인데 자기 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성인임을 믿게 했단 말이야. 이걸 법률 용어로는 사술이라고 표현해요. 사술. 거짓으로 말이야. 사술로 성인임을 믿게 했다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소권의 배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취소권 행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거 기억해야 되고 두 사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 제도와 초리권 제도와 취소권 배제 제도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세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못 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용돈을 사용한다거나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권리만을 얻고 의무만을 면제받아요. 이를테면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면제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만 17세 이상이라면 유언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노동행위 못하죠. 그러죠? 노동행위 못하잖아. 민법상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5세 미만이잖아요. 그럼 17세는 노동법상으로는 연소근로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연소근로자지만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민법상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본인이 단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임금 청구도 미성년자라도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시험문제에서 가끔 언급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갑시다.
해당 문서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우체국에서 증명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진위 여부는 둘이 다툼의 소지도 있어요. 법원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우체국에서 이거 내용 증명 이거 사실이야 이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번 땡. 2번 값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거야.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3번 각과 병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땡. 계약은요 반드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요식행위일 뿐이고 구두로 계약도 법률상 효력이 있어요.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4번이 맞는 건가 보네요. 병이 여기서 병은 미성년자 을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병 또는 을이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죠. 취소 가능합니다. 그럼 취소를 하면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소급효도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두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8번 12번 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B국과 비교한 A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지금 A국과 B국을 국내 총생산 GDP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그러니까 이게 평균소득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이렇게 비교해놨네. 경제성장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실질 GDP 증가율이죠.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입니다.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하죠? 명목 GDP를 물가지수로 나눠가지고 100을 곱하면 되죠. 실질 GDP는 물가지수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런 물가지수를 뭐라고 한다?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미 공부했던 것이죠. 자, 그럼 1번. 경제 규모가 크다. 경제 규모는 GDP만 보면 돼요. GDP. 자, A국, B국 비교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네. B국이 훨씬 크잖아요. B국이 훨씬 커요. 그래서 1번. 자,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국은 B국에 비하면 GDP가 형편없이 작아요. 그 다음에 2번. 경제 성장 속도. 경제 성장 속도는 뭘로 본다? 경제 성장률로 봐요.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A국은 3.1, 4.6으로 달리고 있고 B국은 2.5, 2.9로 달리고 있으니까 2003년이건 2004년이건 A국이 훨씬 빨라요. 경제 성장률, 이건 속도라고 표현했고요. 경제 성장을 양으로 측정하는 게 1인당 GDP라고 그랬죠. 양으로 측정하는 게 1인당 GDP야. 그러니까 1인당 GDP는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이건 양으로 측정하는 거고 경제 성장률은 경제 성장을 속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 물가 상승은 이 주어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질 GDP나 명목 GDP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물가 지수가 주어져야 물가 상승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4번이 뒤로 도망가 버렸네. 평균 생활 수준은 1인당 GDP로 판단하죠. 1인당 GDP는 A국이 훨씬 높네. 경제 규모는 작지만 인구가 적은 모양이야. B국은 경제 규모가 큰데 인구가 더 많은가 봐. 그러니까 B국은 중국이고 A국은 대만인가 봐요. 요즘 대만 뜨고 있잖아. 됐지요? 13번으로 갑니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자, 정치 변화가는 문제네요. 선거 결과. 옳은 분석 찾으래요. 밑에 그 힌트부터 봅시다. 그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미국. 을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영국.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두 개밖에 없죠. 미국식 대통령제와 영국식 의원 내각제예요. 변형된 정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교과서에.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각국은 지금 미국인데,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지금
국회 의석 수가 총 300명이고 2011년 A정당, A당 지금 엄밀히 말하면 각국 미국 정부 형태상으로는 미국으로 보지만 지금 정당 제도가 다당제네요. 영국이나 미국은 모두 양당제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좀 문제가 미국밖에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양당제거든.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럼 바로 이제 1번으로 가보자고요. 1번. 2011년에 각국에서는 여대 야소 정부의 어떤 이거 알려면 여대 야소인지 야대 여소인지를 알려면 대통령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아야 돼요. 집권당이 어느 정당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죠. 집권당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대 야소인지 야대 여소인지 몰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2015년에 각국에서는 연립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각국은 대통령제라고 했으니까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두 개의 정당 내지는 세 개의 정당이 합해가지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연립내각이 구성되면 전국은 좀 불안해지지. 그렇죠? 2번은 땡, 틀려버렸고. 3번. 15년에 을국, 이제 을국이니까 오른쪽, 이제 영국으로 가서 다정당은, 15년 다정당. 101석이네요. 다수당이죠. 다수당이지만 과반 확보 못했죠. 그러니까 이때 연립내각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 단독으로 집권하여 전국이 안정될 것이다. 땡. 그럼 4번 정답이네. 4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11년에 각국은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정당제 유형. 이게 명확하려면 이게 양당제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각국을 보니까 A당, B당 그 양당제로 가고 있죠. 을국은 보니까 가나다 3당 체제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양당제로 가고 있는 각국이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4번이 정답이고요. 14번.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옳은 걸 고르래요. 올해까지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 수사는 경찰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걸로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현재 교과서는 이제 이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출제도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형사 소송 절차는 지금 현재는 2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수사는 지금 현재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기소는 검사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하고 앞으로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려는 집권당의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겠죠. 자, 그럼 바로 1번으로 가볼까요? 가는, 즉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죠. 1번 땡. 나는, 기소는 검사와 판사에 관한 땡.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요. 2번도 땡. 3번 다. 공판은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는 아닙니다. 형사 피의자건 형사 피고인이건 공통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소되기 전에 형사 범죄자를 형사 피의자, 기소되는 순간 형사 피의자의 신분이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형사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 피고인은 구속적부 심사 청구 대신에 보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됐던 거고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가에서 피의자와 다에서 피고인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또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번. 그림은 문화 접변의 결과를 A, C로 분류한 겁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A에서 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정체성이 어느 한쪽은 사라지겠지. 문화 융합,
A,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에는 A의 색깔과 B의 색깔이 각각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그나마 유지됩니다. 문화 병존, 이게 가장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A와 B가 만났지만 A 문화, B 문화 각각 공존, 병존하는 경우입니다. 자, 의뢰 문화 요소가 기존의 문화 요소와 결합하여, 즉 A와 B가 만났어요. 새로운 제3의 문화 C가 나왔는가? 예 하면 A가 융합입니다. A가 문화 융합이에요. 아니요 하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내에 함께 존재하는가? 예 하면 병존. 문화 병존 또는 문화 공존. 아니요? 그럼 통일된 거죠. 하나로 동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C가 문화 동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B, C가 분석이 됐으니까 옳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A와 달리 C는 위례문화 요소를 거부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아니잖아요. C가 문화 공존인데 문화 동화죠. 문화 동화가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뭐예요? 문화 융합이죠. 그 문화 융합은 거부가 아니라 거부지 않고 그냥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문화 요소를 거부해서 나타난다. 이 말 자체가 반전은 많고 반전은 틀린다고 봐야 돼요. 또 2번으로 가볼까요? B가 아까 문화 병존이죠. 강제적 문화 접변을 통해서 나타나면 아니죠. 자발적 문화 접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강제적 문화 접변을 통해서 주로 문화 동화가 나타나겠죠. 식민 지배, 전쟁 등을 통해서 문화 동화가 나타납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C와 달리 문화 동화와 달리 B 문화 공존은 자기 문화 정체성이 유지된다. 이거 맞네. 3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이 4번은 또 어디로 날라갔어요? 오른쪽에 있네요. C의 사례. 문화 동화의 사례요. 한국 음식과 외국 음식의 요소가 혼합된 퓨전. 땡. 퓨전하면 융합이죠. 김치버거. 이거 문화 융합입니다. 16번. 그림은 어떤 재와? 딱 보니까 수량 축에서 불균형이 나타나죠? 그럼 이건 자유재지. 만약에 가격 축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뭐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재겠지. 그래프 3개 정도는 기억해야 되잖아. 이게 재화를 경제 주체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하죠.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경제 객체, 재화와 서비스, 용역. 재화는 자유재와 경제재.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유재는 이런 재화죠. 수요와 공급이 수량 축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건 이만큼인데 시장에 이만큼이 공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개만 필요한데 시장에 20개나 있어. 널려 있는 거야. 그러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경제재는 이거죠. 수요라는 가인날하고 공급이라는 가인날이 만났어. 만나면 종이가 잘려지겠지. 그 종이를 자르는 가격이 있고 거래하는 거래량이 있겠지. 이게 전형적인 경제재죠. 그런데 이런 재화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급과 수요가 가격 축에서 불균형을 이루죠. 팔려는 사람은 1억, 사려는 사람은 9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건 경제재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재지.
이것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제고. 그래서 세 개의 그림은 기억해둬야 되는데 이 그림을 약간 변형을 시킨 것 같아. 이 문제는 하나를 수직으로 해놨지. 아, 공급이다. 공급이 수직이 됐어. 이거 골동품이지, 대표적인 게. 골동품. 골동품은 공급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또 단기의 아파트 시장, 단기의 주택 시장은 바로 붙이잖아요, 아파트. 그런데 이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 자유제입니다. 자유제. 그럼 이 자유제가 경제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제가 되려면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퀄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이 재화는 경제적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이네. 싱겁다. 이 재화에는 공급법칙이 적용된다면 우상향해야 돼요. 수요법칙이 적용되면 수요곡선은 우하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호가 감소하면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가죠.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가니까 불균형이 더 많아지는 거야.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요가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거나 기호가 증가하거나 뭐 인구가 늘어나거나. 대체재 가격은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해야 되니까 대체재 가격이 비싸지거나 보완재 가격은 싸지거나. 그래야 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해됐죠? 오케이. 4번.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초과 공급. 가격이 없잖아, 지금. 가격이 없는데 무슨 초과 공급이야. 17번. 그림의 정책 결정 과정인데 옳은 걸 고르래. 아, 이거 이스턴 교수가 말하는 의사결정 모델이죠. A가 뭐예요, A가? 인푸트, 투입. B는 아웃푸트, 산출. C는 환류, 피드백. 1번 A. 땡땡협회는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입법청원에 이 법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국민들의 요구나 지지가 되겠지? 맞네? 싱겁네? 정답. 자, 나머지 공부거리. 시민값은 정책 위반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것은 정책 위반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것은 A 쪽으로 봐야겠지. 요구나 지지 A 쪽으로 봐야 돼. B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B는 산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B라고 해요. 3번 시민단체는 무리한 도시개발 정책을 집행한 땡땡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하는 것은 피드백이겠지. 피드백이니까 C. 국회는 한중 FTA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했다. 이건 정책결정기구에서 정책을 산출해내는 것이니까 B로 봐야겠죠. B. 18번. 다음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A, B 두 가지만 나왔네. 두 가지 봅시다. 생계 곤란을 겪게 된 값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A가 있음을 알게 됐다. 공공부조네. 100% 세금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공공부조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값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급여 신청을 하였다. A는 공공부조. 은은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의 가입자로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온 덕분에 노후에 연금공단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니까 사회보험제도네요. 1번 A는 빈곤에 대한 사전 예방제인 건 딱 하나요. 사회보험밖에 없어요.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는 모두 사후적인 보장제도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B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간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고 회사에서 도와주고 나도 좀 되고. 그래서 10시1반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져요. 근데 공공부조는 100% 세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공공부조라고 할 뿐이죠. 사회 서비스는 뭘 가지고 하죠? 일부 세금과 개인 또는 시민단체의 후원금 가지고 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3번은 왜 틀렸어요? 예,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느 게 크다?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4번은 B는 A와 달리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생활 무능력자를 선정하는 게 공공부조죠. 이 경우 이제 사회적 낙인이 우려가 있다. 이것은 B가 아니라 A라고 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자, 법치주의 이거 수능에서는 매년 나와요. 수능에서는 매년 나오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20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법과 정치 10문제 중에서 나오거든요. 또는 법에서 5, 정치편에서 5이니까 매년 나오지는 않아. 근데 최근에 지금 2, 3년 사이는 안 나왔잖아요. 나올 때가 됐다고. 법치주의.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법치주의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안 그려드립니다. 바로 문제 풀고 바로 갈 거야. 1회에서 한 3, 4회까지 풀 때가 좀 시간 걸리지, 나머지 문제는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여기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치가 왜 등장했냐면, 이것 때문이라고. 이게 군주의 자의적, 지 맘대로 하는 연상군 같은, 루이 14세와 같은 자의적 통치에 반발해가지고 등장한 게 법치라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의 지배라고. 그러니까 인치 때문에 이제 법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법치는 또 둘로 나누죠. 법의 지배.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예요. 두 번째는 법에 의한 지배. 이게 형식적 법치라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뭐야?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랬죠. 여기 법이 있고, 그 밑에 군주가 있고,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군주가 있고, 군주 밑에 법이 있고, 이 법을 수단으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법에 의한 지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법치고, 이게 형식적 법치라고. 실질적 법치에서, 이 형식적 법치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야? 악법도 법이야. 일단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합법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 법치는 합법성만 따져요. 즉 법 자체가 일정한 절차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게 악법이라도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 법은, 실질적 법은 이게 악법이라면 그건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법은 합법성에다가 동시에 법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이 정의 실현에 합당해야 된다고. 이걸 우리는 정당성이라고 표현해요. 정당성. 그래서 법의 지배인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이건 형식적 법치는 합법성만 요구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우리나라부터 해봐. 유신헌법이잖아. 유신헌법. 국회에서 통과됐지, 박정희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 그렇죠. 저기 히틀러가 얘기하는 수권법.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례라기보다는 오늘날 모든 현대 복지국가는 이 실질적 법치를 강조하니까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시험 문제에서 가끔 없는 거죠. 3가지 정도로 출제가 되죠. 첫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헌법의 새끼라고, 새끼. 이 새끼가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 말 안 들어? 그럼 얘는 무효야, 무효. 사형이야, 사형. 없어지고 돼. 그럼 이걸 심판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를 달성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합법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추구하는 인간 존엄 실현이라는 이게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사형이야.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효.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이것도 있잖아요. 국민소원심판. 근데 국민소원은 또 두 가지가 있잖아. 위헌법률 심사형하고 권리구제형. 이거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면 그 무효라니까. 그 사형시켜야 돼, 그 법은. 그 다음에 권력분립법. 입법사법 행정이 권력분립하는 이유가 뭐야?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서로 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실현 방안이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 19번으로 갈게요. 통치의 합법성을 갖췄는가? 예 하면 그 다음에 정당성 따져야겠지. 근데 아니라고 했네? 그럼 A구 누구야? 연산군이야. 연산군 아니면 루이 14세야. 루이 14세. 인치야, 인치.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는가? 정당성을 묻죠. 예 하면 C국이 바로 실질적 법치고 B국은 형식적 법치야. 그러니까 B국에서는 악법은 법이야. 근데 C국에서는 악법은 법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국은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C국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한 문서 맞는 걸 고르래. A국에서는 인치지, 인치. 법에 의한 지배, 땡. 법에 의한 지배는 B국이야, B국. A국은 인치. 사람의 지배죠, 사람의 지배. 그 다음에 2번. B국에서는 불법적인 통치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지, 법치니까 불법하면 안 되지. 악법도 법이니까, 악법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법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게 법치주의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C국에서는 통치자의 자의적 통치. 이건 저기지. 저기 A국. 그럼 4번이 맞겠네. C국은 B국보다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할 거다. 맞잖아요. 실질적 법치니까 정당성이 강조되죠. 20번.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안녕. 30번째 생일 축하해. 축하. 너 땡땡 자동차 회사 생산팀에서 일하지? 회사에서 몇 시간 일해? 하루 10시간씩 주 5일. 10시간? 원래 하루 8시간에, 성인은 8시간에 일주일에 12시간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으로 정한 거야? 그런데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 노동법에 관한 문제죠. 이 사회법 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법 중에는 이 노동법이 출제비율이 가장 높아요. 경제법보다 수능에서 나온 그림 몇 번 소개했었죠?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통치하는, 규제하는 법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공법이라고 불러요. 역시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를 해요. 공법이에요. 공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이고 형법이잖아요.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 형법하고 연결해서 형소법하고 연결해서 많이 내죠.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헌법, 형법, 형소법. 이 두 법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이 소송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차법이라고 하고, 소송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법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법이라고. 사법에는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또 이제 그 임대차법 있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등이 있는데 상법은 시험범위에서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있었거든 교과서에. 근데 지금 빼버렸어. 상법은 안 나와 시험 문제. 근데 민법은 이게 모든 사람, 사물, 장소에 그 법의 효력이 미쳐요. 일반법이라고 해. 근데 이 민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민법에서 약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 100% 물권이 이긴다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 붙어서 100점 100승이야, 물권이. 그러니까 채권에 해당되는 세입자들이 있죠. 전세입자. 이 사람들이 항상 이 물권한테 깨진다고. 전세권이나 저당권한테 깨진다고. 그래서 얘들하고 좀 대등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이거야. 임대차보호법이야. 이게 이제 특별법이야. 그러니까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펑 충돌했어. 그럼 누가 이겨? 특별법이 이겨. 특별법이 이겨. 임대차. 이건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예전에는 사법하고 공법밖에 없었어요. 19세기에는. 근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법에 하나 또 나와. 왜냐면, 이 갑질하는 새끼들이 생겨. 갑질. 그래서 안 되겠다. 갑질하는 놈들 규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노동법까지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경제법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경제법에서 나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가지고 설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법, 경제법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라면 노동법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20번으로 와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1번. 기역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간 40시간 이내야 된다. 58, 40 맞잖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 예외가 뭐가 있지? 일주일에 12시간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무이다 하면 이건 틀린 거야. 12시간 연장은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법 공부할 때는 토시 하나 가지고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잖아요. 무과실 책임은 원칙이 아니야. 보충한 거야, 보충.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니은을 통해, 니은이 뭐야? 단체 협약을 통해, 일주간 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거 확실히 틀렸지? 네. 12시간이야. 12시간. 연소 근로자는 어떻게 되더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 하루에 7시간. 주 5일이니까 35시간. 그 다음에 하루 1시간. 하루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맞는 거니까 공부해 봅시다. 디귿. 부당해고는 육아 휴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러죠? 이거 부당해고죠. 근데 만약 이걸 육아 휴직 신청 이유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이건 부당해고 이전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는 그 구제 신청을 해고 근로자밖에 못해요. 해고 근로자만 여기 청주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또는 세종시에 가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안 받아들이면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는 구제 신청을 근로자와 더불어 또 누구도 할 수 있지? 노동자. 왜냐하면 노동
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거든요. 노동상권이 뭔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단결권. 그 다음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만나는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임금 인상 안 해줘? 그럼 단체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도 구제 신청자에 해당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니을은 구제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신청.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신청한다면 틀린 거야. 부당 노동행위만 노동조합이 신청 가능해요. 넘어갑니다. 또 시간, 2위로 들어가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3위까지는 모르고 2위까지는